박수진에게는 결정할 시간이 단 3초밖에 없었다. 모르는 척 등을 돌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비좁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서울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의 더러운 물웅덩이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수지는 두 번째 선택지를 골랐다. 그 3초의 결정은 그녀의 인생을 칼로 그은 선처럼 둘로 갈라놓았다. 그날 밤 이전과 이후, 시간은 이미 늦었다. 주차장의 희미한 노란색 불빛은 그곳을 비추는데 지친 듯 깜빡였다. 수지는 의식을 잃은 남자를 축축한 바닥으로 끌고 있었다. 금이 간 콘크리트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그녀의 발 주위에 어두운 웅덩이를 만들었다. 남자의 몸은 바위처럼 무거웠다. 그녀가 간신히 몇 센티미터라도 끌 때마다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소리를 지를 수도 누구의 주의를 끌 수도 없었다. 이곳에서는 안 됐다. 그녀는 남자의 이름도 몰랐다. 그저 콘크리트 기둥 뒤에 숨어서 이 더러운 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정장을 쫙 빼입은 두 남자가 그의 목에 무언가를 주사하는 것을 지켜봤을 뿐이다. 남자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이 뒤집히며 흰자위를 드러냈고 그의 몸은 버려진 헝겊 인형처럼 무너져 내렸다. 두 남자는 그가 숨을 쉬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그곳까지 끌고 와 쓰레기처럼 내버려둔 채 마치 지루한 일과를 막 끝낸 사람들처럼 나지막이 대화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수지는 자신이 방금 허름한 아파트의 접이식 간이 침대 밑에 숨겨준 남자가 권지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도시 전체가 그의 이름을 마치 멀리서도 들을 수 있다는 듯 항상 어깨너머를 확인하며 속삭임으로만 말하던 바로 그 권지혁. 손짓 한 번, 무심한 듯한 몸짓 하나로 서울의 가장 힘있는 자들을 흔적도 없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남자라는 것을. 그 순간 수지는 그저 한 생명을 구했다고만 생각했다. 간단했다. 누군가 눈앞에서 살해당하고 있었고 그녀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주차장에서는 오래된 기름과 녹, 곰팡이가 뒤섞인 냄새가 났다. 3번을 빨아도 옷에서 빠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냄새였다. 수지는 훗날 그 장면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불에 새긴 것처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콘크리트 기둥에 부딪혀 울리는 자신의 발소리, 낯선 남자의 불규칙한 숨소리, 저 위 도로에서 차가 급히 출발하는 먼 소음까지, 마치 세상 전체가 바로 아래에서 3초의 용기로 한 생명이 구해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몰랐다. 그저 등을 돌렸더라면 축축한 바닥에 그 몸이 쓰러지던 소리를 기억 속에서 들으며 다시는 거울 속 자신을 마주 볼 수 없으리라는 것만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전쟁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을, 그 대가가 이 세상에 남은 모든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값싼 소독약 냄새와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잔기침 소리 사이에서 그 남자가 눈을 떴을 때 그에게서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그의 눈은 낡고 허름한 방 안을 천천히 훑었다. 그 시선은 강제로 잠들었다가 막 깨어난 맹수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아직 방향 감각은 없지만 이미 모든 출구와 위협, 사소한 디테일까지 계산하고 있는 맹수. 그리고 그는 낮고 잠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수진의 척추를 돌로 만들기에 충분히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녀의 운명을 영원히 그의 운명에 묶어버릴 것이었다. 질문은 방의 차가운 공기 속에 칼날처럼 날카롭고 무겁게 떠 있었다. 수지는 문틈에 선 채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낯선 남자의 이마를 닦아주려던 젖은 수건이 들려 있었다. 입을 열어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바싹 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침대의 남자는 천천히 손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느리고 무거웠다. 마치 몸이 아직 혈관을 흐르는 약물과 싸우고 있는 듯했다. 차가운 땀 한 방울이 그의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렸고 순간 그는 보여주기 싫은 고통을 삼키는 듯 턱 근육을 움찔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완전히 깨어 있었다. 차가운 회색 눈동자는 방 안을 다시 한번 훑으며 모든 세부 사항, 가능한 모든 출구, 이 초라한 공간을 구성하는 값싼 물건 하나하나를 포착했다. 마침내 그의 시선은 수진의 창백한 얼굴에 멈췄다. 그는 질문을 반복했고 이번에는 각 단어가 느리고 분명하게 떨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평생 3번 질문할 필요가 없었던 남자의 권위가 실려 있었다. 네가 방금 이 쥐구멍으로 끌고 들어온 게 누군지 알고 있나? 수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저 누군가 그를 해치려는 것을 받고 그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의 입꼬리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미소가 아니었다. 얼음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였다. 내 이름은 권지혁이다. 그가 말했다. 이 도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넌 등을 돌렸어야 해. 그 이름은 수진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서울에 살면서 그 이름과 사람들이 문을 닫고 속삭이는 이야기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버려진 창고에 대한 소문, 어느 날 아침 쪽지 한 장, 시신 하나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남자들과 연결된 이름. 수진의 몸속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지 않기 위해 문틀을 붙잡아야만 했다. 그녀가 구했다고 생각한 남자는 경찰조차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이름의 주인이었다. 권지혁은 혼란에서 순수한 공포로 변하는 그녀의 얼굴 변화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마치 수백 번도 더 본 반응이라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해가 되나?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방금 널 문제로 만들어버렸어. 수진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 거냐고 물으며 떨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지막 단어에서 갈라졌다. 권지혁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주사바늘 자국이 남은 목덜미를 만지려 손을 들었고 순간 현기증이 덮쳐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 약한 순간에도 그는 두려움의 흔적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저 계산하고 또 계산할 뿐이었다. 널 그 지하실에 버려둔 두 놈의 얼굴을 똑똑히 봤나? 그가 물었다. 그놈들이 하는 말 중에 뭐 들은 거라도 있나?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가 더듬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이름의 일부만 들었을 뿐이라고 최 이사라는 사람이 아주 만족해할 거라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그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권지혁의 온몸이 굳어졌다. 무릎 위에 놓여있던 손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세게 주먹을 쥐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기침 소리와 금이 간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깨뜨리는 무서운 침묵이 방을 가득 메웠다. 수지는 그 순간 자신이 그를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말을 내뱉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권지혁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더 이상 포식자가 먹잇감을 살피는 평가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갑게 계산된 무언가였다. 문 닫아. 그가 명령했다. 커튼 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마. 약 기운에 잠기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부정할 수 없는 힘이 울리고 있었다. 평생 다른 이들이 의문 없이 복종해온 남자의 힘. 수지는 기계처럼 그의 지시를 따랐다. 색바랜 커튼을 치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권지혁은 이미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굳게 담은 이 사이로 그는 그녀의 심장을 옥죄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네가 날 그 지하실에서 꺼낸 순간부터 네 인생은 더 이상 너만의 것이 아니야. 너와 저 옆방 아이가 이번 주를 살아남고 싶다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복종해야 할 거다. 그 위협은 수진이 조용히 옆방으로 물러날 때까지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곳에서는 희미한 기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얇고 가장자리가 해진 담요 아래 웅크리고 있는 존재. 바로 수진이 결코 무너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민서는 이제 겨우 7살이었다. 작고 창백한 얼굴은 낡은 베개에 파묻혀 있었지만 언니의 발소리를 듣자 아이는 반쯤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순간 수진의 마음속 모든 두려움을 녹여버렸다. 밖에 있는 아저씨 누구야? 민서가 속삭였다. 수진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동생의 얇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픈 친구일 뿐이라고. 하룻밤 쉴 곳이 필요해서 온 것이고 아침이면 갈 거라고. 그러니 편히 자라고 했다. 민서는 언제나 그랬듯 언니의 말을 믿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공유하는 좁고 가난한 세상에서 수진의 말은 유일하게 남은 안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수진은 동생이 다시 잠드는 것을 지켜보았고 방의 어둠 속에서 그녀 자신의 삶의 긴 한 부분이 조용히 기억 속으로 되돌아왔다. 그녀와 민서는 아주 어릴 때 고아가 되었다. 비 오는 어느 날 밤의 사고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었고 갓 19살이 된 소녀는 아직 갓난아기나 다름없는 동생을 책임지게 되었다. 수지는 그 아파트에서 홀로 보낸 첫날 밤을 아플 정도로 선명하게 기억했다. 민서를 안고 아기는 그치지 않고 울었고 그녀 자신도 함께 울었다. 기저귀 하나 제대로 갈 줄 모르고 분유 하나 탈 줄 모르고 하룻밤 사이에 발밑에 땅이 사라진 후 어떻게 계속 살아가야 할지 전혀 몰랐다. 슬퍼할 시간도 젊음을 누릴 시간도 없었다.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회계사의 꿈을 꾸던 소녀에서 엄마, 아빠, 언니이자 자신들을 덮친 비극의 크기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의 유일한 보호막이 되었다. 수진에게도 한때는 꿈이 있었다. 그녀는 회계학과 학생이었고 반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중 하나였다. 항상 강의실 첫 줄에 앉던 소녀, 교수들이 도시의 빛나는 금융타워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가질 것이라고 확신했던 아이였다.
그녀는 그 길의 끝에 거의 다다랐었다. 보통 사람들은 혼돈으로만 보는 숫자, 대차 대조표, 복잡한 현금 흐름을 마스터했다. 하지만 그 운명의 밤이 모든 문을 한꺼번에 닫아버렸다. 수지는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년을 포기해야만 했다. 미완의 졸업장은 판지상자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어린 동생을 팔에 안고 결코 줄어들지 않는 청구서, 더미와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섰다. 그녀는 도시의 부자들이 드나드는 고급 클럽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다. 매일 밤 고된 서빙 일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그곳에서 받는 팁만이 이 아파트의 전기와 수도를 유지하고 민서의 약값을 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밤에는 발이 너무 부어 신음 없이는 신발을 벗을 수도 없을 정도로 지쳐 집에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서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동생의 하루에 대해 물었다. 마치 그 지친 몸이 다른 사람의 것인 양, 손님이 동물을 부르듯 손가락을 튕길 때마다, 누군가 그녀가 허리를 숙여 닦는 것을 보려고 일부러 와인잔을 엎지를 때마다 수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자신의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자존심은 항상 누릴 수 있는 사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견딘 것은 약해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버는 돈 한 푼 한 푼에는 얼굴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옆에서 잠든 어린 동생의 얼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신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 부모님의 무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아이였다. 그래서 거실에 있는 위험한 남자 때문에 심장이 공포로 요동치고 모든 본능이 민서를 안고 도망치라고 소리쳐도 수지는 그럴 수 없었다. 도망칠 곳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가난은 이미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다. 때로는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가만히 서서 다가오는 것을 마주하는 것이라고. 수지는 민서의 담요를 바로 해주고 동생의 뜨거운 이마에 입을 맞추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리고는 수년간의 어려움 속에서 단련된 조용한 결심을 하고 일어섰다. 그녀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몇 분 전 문틀에 기대서 있던 떨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언니였고 불가능해 보이는 무게를 짊어지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전의 모든 폭풍을 이겨냈던 것처럼 이 폭풍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수진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권지혁은 이미 눈을 뜨고 앞에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안에서 들끓는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 일정한 리듬으로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녀는 삐걱거리는 작은 탁자 위에 물컵을 놓고 다른 사람들이 언급했던 최 이사라는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의 부하들이 그를 죽이려 했는지 조용히 물었다. 권지혁은 온기 없는 말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방금 자기 자신도 지난 한 주 내내 되뇌던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최진우, 그가 말했다. 12년 동안 내 곁을 지켰던 놈이야. 내 피부치보다 더 믿었던 놈. 내 제국의 거의 모든 문 열쇠를 쥐어준 놈.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각 단어는 이를 악문 사이를 뚫고 나오는 듯했다. 그는 지난 3주 동안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고 털어놓았다. 한 명은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들리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다른 한 명은 갑자기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또 다른 한 명은 그냥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처음에는 권지혁도 의심하지 않았다. 모든 이탈에는 흠잡을 데 없는 변명이 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비참한 아파트에 앉아있으니 전체 그림이 보였다. 최진우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전에 조용히 체스판에서 모든 말을 쓸어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진짜 공격이 닥쳤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 수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들었다.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등 뒤에서 칼을 가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수년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려 했었다. 그리고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두렵게만 했던 그 남자에 대해 처음으로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왜 그들 중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권지혁은 지쳤으면서도 얼음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게 바로 최진우 계획의 잔인한 점이야. 그가 말했다. 그는 소란을 피우며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 그저 하나씩 고립시켰을 뿐이지. 몇몇은 돈으로 매수하고 다른 몇몇은 가족을 통해 협박해서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었어. 그러는 동안 그들 각자는 자신이 유일한 표적이라고 믿었지. 권지혁은 이것이 계획의 가장 영리하고 잔인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우는 단 한 발의 총성도 경찰이나 경쟁자들의 주의를 끌만한 거리의 유혈 사태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는 체스 선수의 인내심을 택했다. 수년에 걸쳐 천천히 말을 움직이며 항상 한 발 앞서 나갔고 모든 움직임이 우연이나 불운 또는
떠나는 사람의 개인적인 결정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오직 지금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눈으로 돌이켜볼 때에만 권지혁은 체스판에서 사라진 각 말 뒤에 숨겨진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었다. 그가 진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미 군대 없는 왕처럼 사막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어젯밤 저녁 식사가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만남이 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은 미리 준비된 함정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손에 들린 와인잔에는 이미 약이 타져 있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고 생각했던 남자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최진우의 명령을 받고 있었다. 그를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것을 미리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12년 동안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뱀을 키우며 그것을 형제로 착각했다. 권지혁은 말을 멈췄다. 약 기운이 아직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아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무겁게 오르내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수진이 시선을 피할 수 없는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말을 이었다. 변호사에게 전화할 수도 없었다. 그 남자 역시 이미 최진우의 사람일 수 있었다. 형소의 은신처로 갈 수도 없었다. 그것들 모두 이미 감시당하고 있을 수 있었다. 심지어 저 문 밖으로 나서는 것조차 반대편에서 총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는 불가능했다. 수지는 뼛속까지 시린 진실을 깨달았다. 그가 아직도 이 아파트에 앉아 가난한 동네의 낯선 여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는 그녀가 그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세상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추적할 수 없는 사람. 권지혁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차가운 목소리에서 인정과 비슷한 무언가가 빛났다. 아이러니하군. 그가 말했다. 내 적들은 개미떼처럼 많은데 내게 남은 유일한 동맹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난한 웨이트리스라니. 그는 그것에 웃어야 할지 운명을 저주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권지혁은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운명을 낯선 이의 손에 맡기는 것. 그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탁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그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애원하지 않고 협상했기 때문이다. 그는 앞으로 며칠 안에 이 지역 암흑가의 지도자들, 즉 누가 왕좌에 앉고 누가 제거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목소리들의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우는 권지혁이 이성을 잃었고 무너졌으며 더 이상 고삐를 쥘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 회의에 나타나 최진우의 진짜 얼굴을 폭로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배신자의 손에 넘어가고 권지혁 자신의 이름은 도시의 기억에서 지워질 것이었다. 그는 대낮에 주목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숫자를 따라갈 만큼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수지는 갑자기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에서 조용히 자신을 평가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메모로 가득한 가계부를 정리하는 방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는 그녀의 눈치를 눈여겨보았다. 그는 또한 그녀가 지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후에도 민서와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그의 경험상 화려한 사무실 벽에 걸린 어떤 학위보다도 더 희귀하고 가치 있는 조용한 규율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일에 뛰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권지혁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그녀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 그럴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옆방의 아이를 위해 그럴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수진이 자신의 피부티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어떤 충성 맹세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었다. 그 말들은 수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리고 아마도 그 때문에 그녀는 갑자기 그를 그렇게 차갑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물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처음에 권지혁은 대답을 망설였지만 아마도 몸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밤이 너무나 고요했기 때문에, 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처럼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도시 남쪽의 가난한 노동자 동네에서 자랐다. 그곳에서는 겨울이 벽의 모든 틈새로 스며들었고 굶주림은 익숙한 동반자였다. 돈을 벌기 위해 접시를 닦았고 다른 사람들의 베란다에서 잠을 잤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도시의 잘못된 편에서 태어난 사람을 구하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너무 일찍 배웠다고 말했다. 모든 돈은 자신의 손으로 벌어야 했고 너무 많은 꿈을 꾸는 것은 위험한 사치였다. 현실이 대가를 치르러 올 때 더 아프게만 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수년간의 세월을 통해
맨손으로 모든 것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를 가라앉게 만들고 다시 손을 꽉 쥐게 만든 것은 그가 다른 이름을 언급했을 때였다. 남동생, 민준.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동생. 그가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동생. 그는 수년 전 자신이 믿었던 누군가가 사소한 이익을 대가로 민준의 행방을 적에게 팔아넘겨 그를 배신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은 권지혁이 예측했어야 할 함정에서 죽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자신의 심장을 땅 밑에 묻었다고 했다.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마음을 열 때마다 누군가가 결국 자신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다. 수지는 앞에 있는 남자를 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무서운 마피아 보스를 보지 않았다. 너무 많은 것을 잃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간직하려 하지 않는 한 인간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결코 교차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세계의 두 사람 사이에 기묘한 연민이 싹 텄다. 어깨에 짊어져야 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할 누군가를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두 사람. 그들 사이에 공유된 이해의 침묵은 나무 바닥에서 작은 발끄는 소리에 의해 깨졌다. 그리고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을 때 민서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잠에서 깨 헝클어진 머리, 아직 반쯤 감긴 눈으로 어젯밤 수진이 밀가루 통 뒤에 숨겨두었던, 항상 여분의 음식을 조금씩 아껴두곤 했던 버터 쿠키 반 조각이 담긴 작은 접시를 들고 있었다. 아이는 눈을 비비고 간이 침대에 있는 낯선 남자를 보았다. 어른들이 항상 그에게 가졌던 두려움이 아니라 아이들만이 가진 맑은 호기심으로.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접시를 내밀며 어눌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프면 빨리 나으려면 먹어야 한다고. 엄마가, 아니 언니가 항상 그렇게 말했다고. 권지혁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적들을 살피고 거대한 제국을 지휘하는 데 익숙했던 그 눈은 7살 소녀가 쿠키 반 조각을 받아주기를 엄숙하게 기다리는 모습 앞에서 갑자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접시의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동안 떨리는 작은 손을 보았다. 베푸는 기쁨으로 빛나는 창백한 작은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 무언가, 두꺼운 얼음층 아래 수년간 묻혀있던 무언가가 살짝 금이 갔다. 수지는 동생이 그를 방해할까 두려워 그것을 막기 위해 한 걸음 나섰지만 권지혁이 천천히 손을 뻗는 것을 보고 멈춰 섰다. 가장 강인한 남자들조차 떨게 만들었던 그 손이 이제 그는 소중하고 연약한 것을 들어 올리듯 소녀의 손에서 쿠키 반 조각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고맙다. 그가 낮고 다소 어색하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감사의 한마디. 민서는 이가 빠진 자리를 보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그의 옆 간이 침대로 올라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순진하게 물었다. 언니는 일하느라 바빠서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다. 권지혁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평생 누구에게도 동화를 들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세계에는 그렇게 부드러운 것들을 위한 공간이 없었다. 그는 도움을 청하듯 수진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 끔찍한 밤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작지만 방의 긴장을 완화시키기에 충분한 미소였다. 민서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창가에 나타나곤 했던 길고양이 이야기,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 이야기, 언젠가 바다를 보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그냥 거기 앉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말을 끊지도 조급함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수진이 전에 본 적 없는 시선으로 조용히 소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순간 전에 차가운 남자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부드러운 시선. 그 짧은 순간 비좁고 초라한 아파트 안에는 기묘한 아늑함이 스며들었다. 권지혁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고 다시는 만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무언가. 가정의 느낌, 아이의 웃음소리, 그의 모든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소박한 것들. 민서가 마침내 크게 하품을 하고 잠들고 싶다며 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을 때 권지혁은 거기 앉아 두 자매가 방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 세상에는 지킬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힘이나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순수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생각은 그를 불안하게 했고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그 안에서 일깨웠다. 다음 날 아침 커튼 틈새로 첫 햇살이 스며들었을 때 권지혁은 이미 혼자 앉을 수 있었다. 얼굴은 더 이상 그렇게 창백하지 않았고 눈은 본래의 날카로움을 되찾았다. 몸속의 약 기운이 마침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는 수진에게 일하는 곳에 대해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다. 그녀가 클럽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그의 눈에 낯익은 빛이 스쳤다. 그 운명의 밤이 시작된 곳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이다. 수지는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의 마음은 며칠 전 밤으로 돌아갔다. 클럽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와 직원들과 관리자들 모두 거의 허리를 굽혀 인사하게 만들었던 그 밤. 그 남자가 들어서자 방 전체가 숨을 멈춘 듯했다. 가장 시끄럽던 사람들도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모두의 시선은 그를 직접 쳐다보는 것을 피했다. 수지는 그때 궁금했다. 저 남자가 누구이기에 힘 있는 군중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걸까? 이제 그녀는 알았다. 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그런 권위를 뿜어내던 남자는 바로 권지혁. 그녀 앞에 앉아있는 바로 그 남자였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떨게 만든 것은 그날 밤 모든 일이 일어나기 직전 그녀가 다른 손님과 마주쳤다는 기억이었다. 회색 머리의 남자, 비싼 옷을 입고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인 남자, 일부러 그녀에게 와인잔을 쏟았던 남자, 그리고는 모두 앞에서 그녀를 모욕하며 그녀의 시선을 받을 가치도 없는 쓰레기라고 불렀고 수건을 가져오는데 조금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해고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이고 아무 잘못도 없었지만 사과했다. 그리고 그 모욕을 이전의 수많은 모욕들처럼 삼켰다. 수진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동안 권지혁의 표정은 조금씩 변해갔다. 그는 남자의 외모, 걷는 방식, 주변 사람들에 대해 질문하며 그녀를 압박했다.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권지혁의 눈은 폭풍전의 호수 표면처럼 어두워졌다. 마침내 그는 이름을 말하며 그녀를 모욕했던 남자가 그냥 낯선 사람이 아니라 최진우의 가장 신이 많은 부하 중 한 명이며 자신을 둘러싼 배신의 그물에서 중요한 연결고리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권지혁은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아직 약간 불안정했지만 그의 자세는 이미 통치하기 위해 태어난 남자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창가로 가서 아래에서 깨어나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상처를 핥는 것을 끝내고 다시 사냥할 준비가 된 맹수의 치명적인 냉기만이 있었다. 최진우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가 말했다. 나를 한번 쓰러뜨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 남자의 가장 큰 적은 상대의 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오만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진우는 나를 살려두는 오만함을 부렸다. 권지혁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강철 같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 순간부터 최진우가 배치했던 모든 말이 그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클럽에서 감히 그녀를 모욕했던 남자에 대해서는 권지혁은 벨벳처럼 부드럽고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남자는 자신보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대가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그의 머릿속에서 권지혁은 반격의 모든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 최진우가 가장 더러운 비밀을 어디에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지도자 회의가 열리기 전에 어떻게 판을 뒤집을 것인지. 배신의 밤 이후 처음으로 권지혁의 눈에는 더 이상 궁지에 몰린 남자의 고독이 없었다. 자신의 것을 되찾을 준비를 하는 보스의 시선이 있었다. 하지만 권지혁의 계획이 시작되기도 전에 상대편이 먼저 공격해왔다. 그리고 잔인하게도 그 일격은 그에게 향한 것이 아니었다. 이 체스판에서 가장 약한 사람에게 향했다. 그날 오후 수진이 평소처럼 출근하기 위해 클럽에 갔을 때 그녀는 뒷문을 채 넘기도 전에 매니저에게 붙잡혔다. 그의 얼굴은 회피적이었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녀가 즉시 해고되었다고 더듬거렸다. 수진이 망연자실하여 왜냐고 수년간의 헌신 끝에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명령이 위에서 내려왔다고, 자신은 결정할 힘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중얼거렸다. 수진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스스로를 다그쳐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물었지만 매니저는 그저 남은 월급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는 마치 그녀 곁에 1분이라도 더 있는 것이 위험한 것처럼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녀가 차가운 거리로 나왔을 때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보도 옆에 멈췄다. 창문이 내려갔고 그녀가 전에 본 적 없는 얼굴이지만 차가운 권위를 지닌 얼굴이 틈새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차 안의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가 똑똑한 여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똑똑한 여자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놓아줄 때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녀가 우연히 아주 위험한 물건을 집으로 가져갔으며 그녀 같은 사람, 돌봐야 할 아픈 여동생이 있는 무력한 사람은 힘 있는 남자들의 게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각 음절은 민서를 언급했기 때문에 바늘처럼 수진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꿰뚫었다. 그는 민서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
그들이 그녀의 치명적인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창문이 다시 올라가기 전에 남자는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이 직장을 잃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그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이 좋은지 안다면 모든 것을 여기서 멈출 기회가 아직 있다고 했다. 그리고 차는 멀어져 군중 속으로 사라졌고 수지는 보도 위에 못 박힌 채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서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차가 있었던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 아스팔트 조각이 방금 지나간 위험을 아직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한 할머니가 무심코 그녀와 부딪혔고 미안하다고 말하고는 계속 걸어갔다. 수지는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오후의 평범한 순간이었음을 깨달았다. 아무도 그녀의 인생이 방금 저울 위에 놓였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고 가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강박처럼 떠나지 않았다. 이번 달 월세는 아직 내지 못했다. 전기 요금은 이미 연체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서의 다음 치료비. 그 직장이 없으면 수지는 어떻게 지불해야 할지 막막했다. 수년 동안 그녀는 돈 한 푼 한 푼을 아끼고 제대로 된 음식과 옷을 포기하고 마음속의 모든 모욕을 삼키며 그 웨이트리스 직업을 유일한 구명줄인 양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단 하루 오후에 그 구명줄은 그녀의 손에서 잔인하게 빼앗겼다. 그녀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문 밖에서 한참 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민서가 보지 못하도록 이미 흐르기 직전인 눈물을 재빨리 닦아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들어가기 전에 억지로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더라도 동생의 얼굴에 절망이 드러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이 등 뒤에서 닫히고 벽에 기대었을 때 수지는 어깨 위의 무게를 느꼈다. 그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끔찍해졌다. 마치 온 하늘이 이제 겨우 26살이고 이미 평생의 무게를 짊어져야만 하는 한 여자의 얇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았다. 직장을 잃은 지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지는 민서가 평소보다 더 피곤해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이는 더 이상 언제나처럼 끊임없이 제잘거리지 않았다. 가만히 누워 있었고 얼굴은 너무 창백해서 수진의 마음이 졸아들었다. 그녀는 동생을 서둘러 병원으로 데려갔고 하얗고 삭막한 복도에서 끝없이 느껴지는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다. 그는 민서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되기 전에 가능한 한빨리 수술이 필요하며 그것이 아이가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그것은 희망의 빗줄기였어야 했다. 하지만 의사가 수술 비용과 그에 따르는 치료비를 언급했을 때 수지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그 숫자는 그녀의 가장 터무니없는 꿈을 넘어서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직장도 없는 상태는커녕 웨이트리스로 10년을 일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숫자였다. 그녀는 의사의 손에 들린 종이를 바라보았다. 마치 글자와 숫자들이 어떻게든 재배열되어 더 작고 더 가능하고 더 인간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그것들은 그녀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해하는 언어로 쓰인 선고처럼 차갑고 확정적으로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복도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수년간 동생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자신을 다그친 끝에 처음으로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다. 마치 거센 물살에 휩쓸려가면서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씩 손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처럼. 돈을 빌릴까 생각했지만 누구에게, 아파트에 얼마 안 되는 가난한 살림살이를 팔까 생각했지만 다 합쳐도 아무 차이가 없을 것이었다.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녀는 출구 없는 궁지에 몰린 자신을 발견했다. 어린 동생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로 변해버린 곳.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눈이 붉어진 채 병원 문을 나설 때 바로 그 차가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색 머리의 남자가 안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가 직접 차에서 내렸고 수진이 즉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인식한 정중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최진우라고 소개했다. 그녀가 권지혁이 온 마음의 분노를 담아 내뱉는 것을 들었던 이름, 그리고 아이의 병에 대해 듣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불쌍한 아이가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는 잠시 멈추어 그 말들이 그녀의 마음에 밝히도록 했다. 그리고는 한 번의 몸짓으로 그녀의 모든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민서의 수술, 쌓인 청구서, 두 자매의 평온한 미래,
그녀가 속으로 타들어갈 정도로 원했던 모든 것들. 그는 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즉시 줄 수 있었다. 수지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그녀 앞에 내놓는 동안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것이 친절이 아니라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계산된 함정임을 깨달았다. 그는 대가로 아주 작은 일 하나만 하면 된다고 말을 이었기 때문이다. 권지혁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그의 입에서 듣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그는 꿀을 바른 듯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았다고. 그는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라고. 그녀의 친절을 이용해 그녀를 이 수렁으로 끌어들였다고. 반면 민서는 수진의 살과 피이며 그녀가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최진우는 명함과 메모를 남겼다. 그녀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이틀이 있었고 때로는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원칙 한두 가지를 희생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차로 돌아가 떠났고 수진을 그녀 인생의 가장 얇은 선 위에 남겨두었다. 한쪽에는 동생의 생명, 다른 한쪽에는 그녀 자신의 양심. 다음 이틀 동안 수진은 전에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싸움을 겪었다. 최진우의 명함은 그녀의 주머니에서 감히 버리지 못하는 뜨거운 숯덩이처럼 남아있었다. 밤이면 그녀는 민서의 침대 옆에 앉아 동생이 자는 것을 지켜보며 아이의 약한 숨소리를 들었다. 그동안 이성은 안에서 소리쳤다. 전화 한 통이면 된다고. 그녀가 해야 할 일은 권지혁이 숨어있는 곳을 밝히는 것뿐이었고 그러면 그녀의 동생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더 이상 아이가 병과 싸우는 것을, 절망을 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그가 옳았다. 수지는 눈물 흘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권지혁은 그냥 낯선 사람이었다. 그는 스스로 그 위험에 빠졌다. 그를 보호하는 것은 그녀의 의무가 아니었다. 민서는 이 세상에서 그녀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다른 이미지가 돌아왔다. 그 차가운 남자가 민서의 손에서 쿠키 반 조각을 조심스럽게 받아들던 이미지, 아이가 바다를 보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그의 눈이 부드러워지던 모습. 그녀는 그가 배신 때문에 잃었던 남동생의 이야기를 기억했다. 그녀를 믿는다고 말했을 때 그의 눈에 담겨있던 시선을 기억했다. 그녀가 자신의 피부티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한밤중에 2번이나 그녀는 전화를 들고 최진우의 명함에 있는 첫 몇 개의 숫자를 눌렀다.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떨렸고 마음은 민서를 위해 소리쳤다. 그리고 2번 모두 그녀는 마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그녀 안에 더 깊은 목소리, 그녀가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목소리와 똑같이 들리는 목소리가 한 번 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지는 갑자기 본질적인 무언가를 깨달았다. 만약 그녀가 동생을 구하기 위해 그를 넘겨준다면 민서의 몸은 구할 수 있겠지만 민서에게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쳤던 자신의 인간적인 부분을 죽이는 것이 될 것이라고. 그녀는 평생 경멸해왔던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익을 대가로 신뢰를 배신하는 사람. 그리고 다시는 동생의 눈을 보고 정직에 대해 가르칠 수 없을 것이라고. 가난은 그녀의 직장, 돈, 그녀가 가진 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결코 빼앗기지 않을 한 가지가 있다고. 바로 그녀 자신의 존엄성이었다. 하루 종일 정보를 모은 후 권지혁이 돌아왔을 때 그는 수진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리고 음모와 술수 속에서 평생을 보낸 남자의 날카로움으로 그는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까지 그녀를 압박했다. 민서의 수술 필요성부터 최진우와의 만남, 받은 제안, 그리고 방금 견뎌낸 이틀간의 고통까지. 권지혁은 침묵 속에서 들었다. 그의 얼굴은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지는 반은 두려움, 반은 안도감을 느꼈다. 비밀리에 그를 배신하는 대신 진실을 말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동생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자신을 믿어준 남자를 등 뒤에서 찌를 수는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에게 더 쉬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했다. 긴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수지는 마음이 졸아든 채 그 침묵이 용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선고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기다렸다. 그녀는 이미 이 며칠 동안 그 세계를 충분히 보았기에 권지혁 같은 남자들이 약점을 경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를 배신할 것을 고려했다는 것을 털어놓는 것은 비록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그녀의 눈에는 실제 배신만큼이나 심각하게 보였다. 그리고 권지혁은 그녀를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낮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12년 동안
그는 사람들이 적은 돈에 자신을 파는 것을 보았다고, 유혹 앞에서 충성심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를 보았다고. 그런데도 그에게 아무 빚도 지지 않은 그녀가 자신의 동생을 구할 기회 앞에서 약속을 지키기로 선택했다고. 그는 그것이 누군가가 자신에게 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월 동안 무거운 마음을 짊어진 후 그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다른 인간을 믿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짧은 전화를 걸고 수진에게 돌아서서 더 이상 민서의 수술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가 모든 비용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거래로서가 아니라, 그녀를 자신에게 묶어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순수한 아이가 바다를 볼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방금 형성된 신뢰는 곧 행동으로 옮겨졌다. 권지혁은 최진우를 무너뜨리기 위해 빈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배신자의 범죄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최진우가 모든 더러운 거래를 묻어두기 위해 사용하던 눈에 띄지 않는 창고 안에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 민서를 친절한 이웃에게 맡긴 후 수진은 권지혁을 따라 도시 외곽의 창고지구로 갔다. 그곳에는 긴 컨테이너 줄이 희미한 달빛 아래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곳은 시간에 의해 버려진 듯 보였다. 녹슨 컨테이너 각각은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을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밤의 차가운 바람은 금속 냄새와 먼 바다 냄새를 실어 날랐고, 수진이 느슨한 자갈 위를 걸을 때마다 나는 발소리는 그녀의 귀에 너무 크게 들렸다. 마치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두 사람의 존재를 알릴 수 있을 것처럼. 권지혁은 암흑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아는 남자의 숙련된 움직임으로 외부 보안층을 해제했다. 그리고 무거운 금속 문이 열리자 그들 앞에는 파일, 컴퓨터, 문서 상자로 가득 찬 방 전체가 나타났다. 권지혁은 들어갈 수 있었고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화면에 뒤엉킨 숫자들 앞에 섰을 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곳이 자신의 영역이 아님을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수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 순간 한때 바에서 소심하게 고개를 숙였던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듯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워졌고 손가락은 언젠가 마스터했던 것을 되찾은 사람의 자신감으로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권지혁에게는 의미 없는 혼란으로 보였던 숫자들은 수진에게는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 위에 난 발자국처럼 각 자금 흐름을 따라갔고 곧 불규칙성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지혁에게 거짓 컨설팅 계약의 형태로 교묘하게 위장된 비용, 사라지기 전에 돈을 옮기기 위해 만들어진 유령 회사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확고한 목소리로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정당화할 수 없는 돈을 세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녀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전체적인 그림은 더 명확해졌다. 수진은 권지혁이 즉시 알아본 이름들, 즉 직원, 여러 경찰, 심지어 판사에게까지 정기적으로 송금된 내역을 발견했다. 최진우가 자신의 더러운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네트워크를 매수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화면에 나타나는 이름 하나하나가 권지혁으로 하여금 낮은 욕설을 내뱉게 만들었다. 그는 얼굴, 직위, 그리고 자신이 순진하게도 그 사람들이 도시를 위해 일한다고 믿으며 수년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호의들을 알아보았다. 실제로는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탐욕스러운 한 남자의 주머니를 위해서였는데 말이다. 하지만 두 사람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수진이 돈을 수년 전의 시점까지 추적했을 때였다. 그녀는 권지혁의 남동생이 살해당했던 바로 그 시기와 관련된 이상하게 큰 금액의 지불 내역을 발견했다. 최진우의 배신이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연결고리였다. 그의 손은 아주 오래전부터 더러워져 있었다. 그는 민준의 목숨을 앗아간 오래된 함정 뒤에서 실을 조종하던 사람이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자신이 발견한 것을 권지혁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그의 얼굴이 치명적으로 창백해졌다가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은 너무 세게 주먹을 쥐어 떨렸고 그녀는 자신이 방금 그의 손에 제국을 되찾을 무기뿐만 아니라 수년간 그를 괴롭혀온 고통에 대한 답을 쥐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진은 모든 데이터를 작은 장치에 재빨리 복사했다. 그녀의 손은 긴급하게 움직였고 마음은 차갑고 명확하게 유지되었다. 최진우가 자신의 데이터 금고가 침입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자신의 접근 흔적을 조심스럽게 지웠다. 각 단계는 그녀가 폭풍에 휘말린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혼돈을 완전한 고발로 바꾼 핵심적인 인물임을 증명했다. 바로 그녀가 장치를 뽑고 일어서서 권지혁에게 준비되었다고 말하려던 순간 날카로운 소리가 갑자기 창고의 침묵을 찢었다.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붉은 불빛이 방 전체에서 격렬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존재가 발각되었다는 신호였다. 경보는 분노한 맹수처럼 울부짖었고 권지혁은 극한 상황에서 사는데 익숙한 남자의 본능으로 즉시 반응했다. 그는 수진의 손을 잡고 방 밖으로 그녀를 끌어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모든 출구가 막히기 전에 즉시 그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두 사람은 컨테이너 줄 사이에 어두운 복도를 달렸다. 그들의 발소리는 꿰뚫는 듯한 경보음과 섞였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들 뒤에서 다른 무거운 발소리와 외치는 명령 소리가 들려왔다. 최진우가 그곳을 지키기 위해 배치한 남자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한 것이었다. 수진은 온 힘을 다해 달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권지혁에게 바싹 붙어 있으려고 애썼다. 그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고 마치 미리 외워둔 미로처럼 얽힌 복도들 사이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들이 숨겨진 모퉁이를 돌았을 때 건장한 체격의 두 남자가 길을 막았다. 권지혁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수진을 자기 뒤로 밀치고 보호하며 그들을 향해 똑바로 돌진했다. 몸이 아직 약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지혁은 수많은 싸움에서 살아남은 남자의 결단력과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움직였다. 각 타격은 깔끔하고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단 몇 번의 움직임으로 첫 번째 남자를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돌아서서 두 번째 남자를 제압하고 단 한 번의 낭비된 움직임 없이 차가운 효율성으로 두 사람을 쓰러뜨렸다. 수지는 벽에 기대어 마치 자신의 목숨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소중한 데이터가 담긴 장치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녀의 눈은 커졌다. 얼마 전 동생의 손에서 쿠키 조각을 그토록 부드럽게 받아들던 바로 그 남자를 지켜보면서 이제 그는 암흑가 보스의 진짜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도시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그의 힘이 진짜임을 깨달았다. 두 경비원이 쓰러지자마자 권지혁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수진의 손을 잡고 앞으로 끌었다. 소란이 창고 지구 전체를 깨웠고 더 많은 남자들이 이미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권지혁이 미리 계획해둔 연문을 통해 어두운 뒤뜰로 빠져나왔다. 차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외침과 여러 그림자가 나타났을 때 권지혁은 수진을 차 안으로 밀어넣고 운전석 뒤로 재빨리 미끄러져 들어갔다. 엔진이 으르렁거렸고 차는 질주했다. 여러 추격자들이 한참 동안 그들을 따라오려 했지만 그의 능숙한 운전과 도시의 모든 좁은 거리와 숨겨진 경로에 대한 지식으로 권지혁은 그들을 서서히 따돌렸다. 황량한 거리를 구불구불 달리자 추격자들의 불빛이 100m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확신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속도를 줄였다. 차 안에는 두 사람의 불규칙한 숨소리와 아직 진정되지 않은 심장 박동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수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아직도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려움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것 같은 미세한 떨림, 아마도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 그런 위험을 겪고도 여전히 자신의 몸을 느끼고 자신의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온 것일지도 모른다. 수지는 손에 든 장치를 떨리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안도와 공포가 반반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이 탈출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판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권지혁은 그녀를 보았다. 그녀가 무사한 것을 보고 그의 눈은 잠시 부드러워졌다. 아주 잘했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네가 없었다면 저 창고 안의 모든 것은 나에게 의미 없는 종이 더미에 불과했을 거야. 권지혁 같은 남자에게서 나온 그 드문 칭찬은 아직도 앞길에 위험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떨고 있는 수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증거를 손에 넣은 권지혁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공격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움직임은 한때 자신에게 충성했던 사람들과 연락할 방법을 찾아 세력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최진우에게 한 번 패배한 후 그는 더 이상 누가 자신의 편에 남아있고 누가 이미 매수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권지혁은 이도건이라는 남자에게 걸기로 결정했다. 그는 초창기부터 그의 곁에 있었지만 최근 연락을 끊고 모든 모임에서 자취를 감춘 사람이었다. 이 때문에 권지혁은 그를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갈등했다. 과연 도건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등을 돌렸을까? 그는 도건과 조용한 장소에서 만남을 주선했다. 수진이 만약 함정이면 어떡하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권지혁은 그저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남자는 한 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그리고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 한다고. 만남은 참을 수 없는 긴장 속에서 진행되었다. 권지혁은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그의 눈은 매복의 징후를 찾기 위해 장소의 구석구석을 훑었다. 몸의 모든 근육은 가장 작은 의심스러운 움직임에도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지는 관찰하기에 충분히 가깝지만 무언가 잘못될 경우 도망치기에 충분히 먼 곳에 숨어 있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심장은 몇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초가 길어질수록 쿵쾅거렸다. 하지만 일어난 일은 그와 수진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도건은 결코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최진우의 음모를 눈치채자마자 조용히 그림자 속으로 물러나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고 충성을 유지한 사람들을 비밀리에 모으기 위해 사라진 척했던 것이다. 권지혁의 곁으로 돌아올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면서 도건은 권지혁에게 경고할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모든 통신망이 이미 최진우의 통제하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지키고 비밀리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권지혁이 살아있고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고 마침내 단서를 찾았을 때는 너무 늦었을까봐 두려웠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침묵의 매일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자신이 직접 한 명 한 명 골라 충성심을 시험한 소수의 남자들 외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채 가슴에 돌을 얹고 사는 것 같았다고. 권지혁이 배신자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충성을 지킨 한 남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의 안에 무언가가 풀렸다. 그는 도건의 어깨를 힘껏 잡았다. 그것이 삶과 죽음을 함께 헤쳐온 두 남자 사이에 필요한 모든 말이었다. 도건의 귀환으로 권지혁의 세력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이제 그는 자신에게 빚진 빚을 받아낼 준비가 되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클럽에서 수진을 모욕했던 부하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는 최진우의 연결고리이자 권지혁이 무엇보다 경멸하는 약자를 짓밟는 습관의 상징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 그 남자를 찾아오게 했다. 그리고 한때 그렇게 오만했던 그가 권지혁 앞에 끌려왔을 때 그의 평소의 허세는 모두 사라지고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아는 자의 떨림으로 대체되었다. 권지혁은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저 거기에 앉아 그 남자가 수진에게 퍼부었던 모든 모욕을 차분하게 반복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단어 하나하나를 읊조리는 것이 어떤 외침보다도 더 무서웠다. 남자는 변명하려 했고 사과하려 했고 심지어 돈을 제안하려 했지만 권지혁은 그저 가만히 앉아 침묵이 무거운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는 그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변했다고. 그가 한때 쓰레기처럼 취급했던 여자가 이제는 그가 감히 도전할 꿈도 꾸지 못할 힘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진 것을 지키고 싶다면 이 도시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차갑게 이해시켰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애원했고 권지혁은 그를 보내주었다. 피 흘리지 않는 처벌이었지만 약자를 괴롭히는 데 익숙한 남자의 오만한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기에 충분했다. 수진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을 때 그녀는 증오에 찬 만족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가 느낀 것은 기묘한 안도감이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를 위해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나섰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그녀는 쓴 약을 삼키듯 모욕을 삼키는 법을 배웠다. 불평하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올 뿐이며 가난한 사람들은 존중을 요구할 사치가 없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가 부탁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 일을 그녀를 위해 해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권지혁의 무서운 권위가 올바른 곳에 사용되면 매일 아무도 그들을 위해 말해주지 않는 채 짓밟히는 작고 연약한 삶들을 위한 방패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운명은 이 두 사람을 한계까지 시험하기로 작정한 듯했다. 암흑가의 지도자 회의가 권지혁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모이는 날이 병원에서 민서의 수술 날짜를 잡은 날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다. 마치 우주가 그토록 많은 고통 끝에 마침내 그들이 쉬게 허락하기 전에 마지막 힘의 증명을 그들에게서 뽑아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같은 순간에 일어나도록 강요되었고 각자를 다른 전장에 세웠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곳. 그날 아침 작은 아파트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민서의 옷을 입히며 목소리를 억지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오늘 의사 선생님들이 민서가 나아지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마음껏 뛰고 놀고 항상 꿈꿔왔던 바다도 보러 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의 손은 아이의 머리에 리본을 맬 때 약간 떨렸고 목소리가 안에서 느끼는 공포를 드러내지 않도록 두세 번 심호흡을 해야 했다.
민서는 언니를 올려다보며 큰 동그란 눈으로 그리고 문 옆에 조용히 서 있는 권지혁을 보았다. 아이는 언니와 아저씨가 곁에 있어서 무섭지 않다고 순진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순수한 한마디는 두 어른이 안에서 차오르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 돌아설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권지혁, 자신의 얼굴에 총이 겨눠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남자는 7살 아이의 맹목적인 신뢰 앞에서 눈이 시큰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다시 돌아보기 전에 표정을 가다듬기 위해 복도 벽에 걸린 아무 그림이나 살피는 척해야 했다. 권지혁은 어색하지만 다정한 몸짓으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민서에게 강하고 용감해야 한다고, 깨어나면 모든 것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두 자매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권지혁은 대기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마음이 있고 싶어하는 두 장소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순간이었다. 한편으로는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전투,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꺼졌다고 생각했던 빛을 다시 밝혀준 소녀와 여자. 수지는 그의 눈에서 갈등을 보았고 먼저 말을 꺼낸 것은 그녀였다. 그는 가야 한다고. 만약 그날 회의에 나타나지 않으면 두 사람이 치른 모든 희생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최진우가 이기고 다시는 그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녀 자신도 몰랐던 힘이 있었다. 어려운 세월 동안 이미 배운 사람의 힘,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전투로 그를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몸의 모든 세포가 그를 붙잡으라고 소리칠 때조차도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눈은 붉었지만 시선은 확고했다. 그리고 민서와 함께 여기 있겠다고, 이곳이 그녀의 전장이고 밖의 세상은 그의 전장이며 각자는 자신이 속한 곳에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다시 만날 것이라고. 권지혁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말하지 않은 것들의 폭풍이 일었다. 그리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즉시 자신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신뢰하는 부하들을 비밀리에 병원을 보호하도록 배치하여 최진우의 사람이 두 자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돌아서기 직전 권지혁은 멈춰섰다. 그리고 그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몸짓으로 조용한 약속처럼 수진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돌아올게. 그가 말했다.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그의 그림자가 병원 문 너머로 사라졌을 때 수진은 돌아서서 복도의 긴 의자에 앉았다. 두 손을 굳게 맞잡고 그녀 자신의 전투를 시작했다. 총이나 주먹이 없는 전투. 오직 참을 수 없는 기다림과 수술실 문 뒤에서 쉬고 있는 작은 생명을 위한 속삭이는 기도만이 있었다. 동시에 도시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차 안에서 권지혁은 얼굴이 돌처럼 굳어진 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재킷 주머니에는 최진우의 모든 범죄가 담긴 장치가 있었다. 그가 피로값을 치른 무기, 그리고 회의가 열리는 장소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눈은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앞으로 몇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되찾거나 아니면 완전히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돌아갈 길이 없었다. 민서가 수술실로 옮겨지고 수술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붉은 등이 문 위에서 빛나는 동안 수지는 조용한 복도에 앉아 있었다. 동생을 위해 기도에 몰두하는 동안 위험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의 데이터 금고가 침입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수진이 권지혁을 도운 핵심적인 연결고리라는 것을 짐작한 후 최진우는 마지막 필사적인 수를 두기로 결심했다. 그는 시간이 더 이상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매 시간이 지날수록 권지혁이 증거와 동맹을 모을 시간이 더 늘어났다. 그리고 이 절박함은 그를 점점 더 무모하고 한때 그를 권력의 자리에 있게 했던 냉철한 계산과는 거리가 먼 결정으로 내몰았다. 그는 그 여자를 통제할 수 있다면 권지혁을 굴복시킬 인지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바로 회의 시간에 맞춰 최진우는 아직 단정하고 정중한 모습이었지만 이미 붕괴 직전에 있다는 것을 아는 남자의 광기가 눈에 서린 채 부하 몇 명과 함께 병원 복도에 나타났다. 최진우는 다가가 수진 옆에 앉아 위협 가득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정말 흥미로운 여자라고, 자신의 관대한 제안을 거절하고 저기 영원히 묻혔어야 할 것들을 파헤치는 것을 도왔다고. 그의 비싼 향수 냄새가 복도의 소독약 냄새와 섞여 수진이 영원히 공포의 정확한 냄새로 기억할 조합을 만들었다. 수진은 몸이 굳었지만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차갑게 대답했다. 최진우는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용기는 존경스럽지만 매우 어리석다고 말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몸을 기울여 목소리를 낮추며
이제 그녀가 순순히 자신과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그리고는 그녀의 어린 동생이 이 건물 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 말들은 수진의 몸속 피를 얼어붙게 했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권지혁이 비밀리에 이곳을 보호할 사람들을 배치했다는 말을 갑자기 기억해냈다. 그리고 실제로 최진우의 부하 중 한 명이 다가오려던 바로 그때 낯선 두 남자가 복도 반대편에서 조용히 다가와 수진과 최진우의 무리 사이에 섰다. 최진우는 갑자기 멈춰서서 권지혁이 이 움직임을 예측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병원 복도 바로 그곳에서 긴장된 대치가 침묵 속에 벌어졌다. 그곳은 공공장소였고 최진우는 아무리 분노했더라도 공개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무도 무모한 움직임을 감히 하지 못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수진을 보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그녀가 이곳에서 보호받고 있더라도 밖의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진우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회의로 향하던 권지혁이 최진우가 병원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받자마자 즉시 차를 돌리라고 명령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모든 미래를 걸고 수진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온 것이다. 이제 그에게는 자신에게 신뢰를 준 여자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소녀의 생명이 어떤 왕좌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권지혁이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병원 복도에 들어섰을 때 공간 전체가 정지한 듯했다. 최진우는 돌아섰고 처음으로 그의 눈에 공황의 섬광이 나타났다. 권지혁이 운명의 회의를 벌이고 이곳으로 돌아올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 숙적은 서로를 마주 보았고 권지혁은 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최진우가 감히 수진이나 소녀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린다면 이 땅에는 그가 숨을 만큼 먼 곳은 없을 것이라고. 최진우는 남은 평정심을 지키려 애썼다. 그는 약한 웃음을 터뜨리며 권지혁이 회의를 놓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이제 회의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저 차분하게 한마디로 대답했고 그 말에 최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회의를 놓칠 것이라고 말했냐고 물으며 때로는 완벽한 함정을 설치하기 위해 남자는 먹이가 이미 이겼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권지혁의 모든 움직임은 최소한의 세부 사항까지 계산된 것이었다. 최진우가 권지혁이 부재 중이라고 생각하며 병원에서 납치 시도를 조직하는 데 힘을 집중하는 동안 권지혁과 도건의 부하들은 이미 조용히 증거를 회의 장소로 가져가고 정확한 순간까지 회의를 연기시켰던 것이다. 권지혁이 수진과 민서가 자신의 부하들의 보호 아래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는 도건에게 최진우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는 암흑가의 지도자들이 기다리는 홀로 직행했다. 도건의 부하들은 자신이 함정을 파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으로 굳어버린 포로 최진우를 끌고 갔다. 홀은 거대한 방이었고 그 지역 암흑가의 가장 힘있는 남자들이 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무거운 문이 활짝 열렸을 때 모든 시선은 권지혁에게 향했다. 그는 한때 주차장 지하실에 버려졌던 남자의 흔적은 전혀 없이 자신의 왕좌를 되찾으러 돌아온 왕의 풍채로 들어섰다. 그의 뒤에 호송된 최진우는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권지혁이 이성을 잃었고 더 이상 명확한 정신이나 지도할 만큼의 능력이 없으며 더 이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큰 소리로 비난하며 자신이 지휘를 맡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최진우에게 영향을 받은 몇몇 회의 구성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권지혁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방 중앙에 서서 데이터가 담긴 장치를 테이블 위에 놓고 수진이 해독한 모든 것을 투사하기 시작했다. 모든 더러운 자금 흐름, 모든 뇌물, 매수된 모든 직원과 경찰의 이름이 회의 전체 앞에 차례로 나타났다. 권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강력하게 울려 퍼지며 진짜 배신자는 다름 아닌 최진우라고 폭로했다. 그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조용히 숙청하고 자신을 약물에 취하게 하고 쓰러뜨려 권력을 훔친 남자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수진이 발견한 오래된 거래 내역을 가리키며 각 단어에 무게를 실어 말했다. 최진우가 수년 전 그의 남동생의 죽음 뒤에 있던 자라고 선언했다. 홀 전체가 동요했다. 잠시 전의 수군거림은 분노로 변했다. 그 세계에서는 아무리 무자비하더라도 내부에서의 배신과 형제를 등 뒤에서 찌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나이든 지도자 몇몇이 혐오감 가득한 시선을 교환했고 그들 중 한 명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그 건조한 몸짓은 미리 내려진 판결처럼 방을 울렸다. 홀의 공기는 이제 더 무거워 보였고 위험한 남자들이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의 잘못된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만 존재하는 종류의 침묵으로 가득 찼다. 최진우는 판이 완전히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음을 느꼈다. 공황 상태에 빠져 그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권지혁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꾸민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절박함 속에서 그는 무모하게 테이블 위의 장치를 향해 돌진하여 증거를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 필사적인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몸짓으로 그는 최진우의 손을 막고 차가운 통제력으로 그를 제압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낭비된 움직임 없이 그를 모든 회의 구성원 앞에서 무릎 꿇게 했다. 최진우의 저항은 다른 여러 지도자들도 일어서자 사그라들었다. 그들의 눈은 이미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회의 전체에서 존경받는 가장 나이든 지도자 중 한 명이 천천히 일어서서 진실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최진우가 가장 금지된 위반을 저질렀으며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를 직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동시에 권지혁이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남자임을 확인하면서 최진우는 모든 참석자들의 경멸적인 시선 아래 호송되었다. 그가 수년간 쌓아올린 모든 권력과 음모는 한순간에 잿더미로 무너졌다. 그가 증오와 불신에 찬 눈으로 권지혁을 돌아보았을 때 권지혁은 그저 죽은 동생을 위해 마침내 정의를 되찾은 남자의 평온한 시선으로 대답했다. 피가 필요 없었으면서도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야기한 자를 완전히 짓밟은 징벌. 회의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최진우가 호송되어 나가자마자 권지혁은 자신의 승리를 음미하기 위해 단 1초도 더 머물지 않았다. 그는 단 하나의 생각만을 머리에 담고 홀을 뛰쳐나갔다. 수진과 민서에게 돌아가야 했다. 이제 그에게는 방금 되찾은 왕좌가 그 수술실에서 오는 소식만큼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병원에서 수진은 복도에 앉아 두 손을 굳게 맞잡고 있었다. 수술실 문 위의 붉은 등은 평생처럼 느껴지는 몇 시간 동안 켜져 있었다. 그리고 매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으스러졌다. 한 간호사가 지나가며 물 한 잔을 건넸지만 수진은 마시지 않고 그냥 들고 있었다. 자신의 두려움 외에 손에 무언가를 쥐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천장의 타일을 세고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세고 닫힌 문 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셌다. 말이 없을 때까지 기도했다. 동생이 했던 모든 미소, 모든 순진한 말을 회상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기적이 있다면 저 문 뒤에서 싸우고 있는 작은 소녀에게 허락되기를 스스로에게 말했다. 권지혁이 병원 복도에 들어서서 수진의 시선과 마주친 바로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웅쳐가죠.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지쳤지만 따뜻한 미소를 드러냈다. 그는 수술이 매우 잘 끝났다고, 민서가 가장 위험한 순간을 넘겼으며 이제 천천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다른 어떤 아이처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잠시 동안 수진은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마비된 채 있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마침내 그녀의 마음에 밝혔을 때 그녀는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 몇 년 동안 흘렸던 모든 눈물과는 완전히 다른 눈물이었다. 그것은 압도적인 안도의 눈물,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행복의 눈물, 가슴에서 솟아올라 온몸을 흔드는 종류의 눈물이었다. 그것을 막을 방법도 없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숨길 필요도 없었다. 피로와 감정으로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제때 다가와 그녀를 붙잡아준 것은 권지혁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기대어 오랫동안 그녀의 어깨를 짓눌러온 모든 무게를 우러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팔로 그녀를 감싸고 굳게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 팔 안에서 수년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자신을 다그친 끝에 수지는 처음으로 약해지는 것을,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을 허락했다. 감정의 파도가 마침내 가라앉았을 때 수지는 얼굴을 들어 권지혁을 보았다. 그리고 눈물을 통해 밖은 괜찮은지, 그가 자신의 것을 되찾았는지 물었다. 권지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진우가 한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렀다고, 마침내 자신뿐만 아니라 수년 전 잃었던 남동생을 위해서도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은 방금 제국 전체를 되찾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 그리고 그들은 분리된 것처럼 보였던 두 전장이 사실은 항상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한쪽의 승리도 다른 한쪽의 승리 없이는 완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마침내 그녀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수지는 민서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병원 침대로 천천히 다가갔다. 아이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지난 며칠간의 지치고 고통스러운 표정은 사라지고 깊고 회복적인 잠에 평온함으로 대체되었다. 수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동생의 작은 손을 가볍게 잡았다. 아직 미약하지만 그녀의 피부로 돌아오는 온기를 느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저 숨을 쉬고 그저 존재하며 두려움이 지난 며칠 동안 남겨놓은 모든 빈 공간을 그 단순한 안도감이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권지혁은 그들 뒤에 조용히 서서 가슴속에서 강하게 솟아나는 감정으로 두 자매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운명의 밤, 우연히 들어갔던 그 작은 집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 되었음을 조용히 깨달았다. 그 후의 날들은 수진의 삶에 새롭고 부드러운 장처럼 지나갔다. 폭풍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삶. 권지혁은 이제 권력과 지위를 완전히 회복하고 두 자매가 다시는 궁핍이나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도록 조용히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민서의 치료와 회복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아이가 최고의 의사들에게 보살핌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처리했고 그것을 결코 고마워해야 하거나 빚진 느낌을 갖게 하는 호의로 만들지 않았다. 수진이 그와 동생을 위해 한 모든 것을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소심하게 말했을 때 권지혁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히려 그녀가 자신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었다고. 그는 여전히 고된 노동의 흔적이 남은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쥐고 말했다. 돈은 남아돌았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건물 전체를 살 수도 있었지만 평생 단 한 번도 평온한 밤잠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진심으로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단 한 번의 확신을 살 수 없었다고. 그녀가 그를 그 지하실에서 꺼내준 그 밤, 그녀는 그의 목숨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죽어 있었던 그의 안에 무언가도 구해주었다고. 그는 수년간 선이나 계산 없이 베풀 용의가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믿지 않고 차가운 그림자처럼 살아왔다고 인정했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손에 정직한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온전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감히 막대한 재산을 거절한 여자. 그는 제국을 지휘한 12년 동안 모든 것을 숫자로, 충성심을 돈으로, 두려움을 위협으로, 존경을 갚아야 할 호의로 측정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교훈이 비 오는 밤, 전기조차 매달 보장되지 않는 아파트에서 가진 것 없는 웨이트리스에게서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암흑가에서의 평생의 투쟁이 결코 가르쳐주지 못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다. 사람의 존엄성은 그가 가진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궁지에 몰렸을 때 무엇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있다는 것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채 감정이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빨리 타오르는 사랑이 아니었다. 함께 살아남은 위험, 나눈 취약한 순간들, 언젠가 인생의 끝까지 혼자일 것이라고 믿었던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이해로 키워진 유대감이었다. 그것은 거창한 말이나 성급한 맹세가 필요 없는 종류의 감정이었다. 혼돈 속에서 천천히 태어났고 평화롭게 꽃 피울 기회를 갖기도 전에 불로 시험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그 때문에 어떤 갑작스러운 열정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어떤 경솔한 약속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어떤 오후에는 권지혁이 이제 개조되어 더 아늑해진 작은 아파트에 들러 민서가 학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조용히 듣곤 했다. 그는 그녀의 친구들 이름을 배웠고 그녀가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고 어떤 과목을 지루해하는지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저 아이의 알록달록한 낙서에 불과했을지라도 그녀가 새로운 그림을 보여줄 때마다 진심으로 놀란 척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수지는 한때 도시 전체를 떨게 만들었던 남자가 그가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가장 단순한 것들에서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창가에 함께 서서 불빛이 켜지고 민서가 깊이 잠든 도시를 바라보고 있을 때 권지혁이 가볍게 고개를 돌려 오랫동안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보스의 차가운 날카로움이 없었다. 자신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보는 남자의 따뜻한 시선이 있었다. 밖에서는 도시가 평소의 리듬을 계속하고 있었다. 먼 경적 소리, 하나둘씩 켜지는 창문들, 아무도 그 개조된 아파트에서 인생이 갈라놓으려 했던 두 사람과 운명이 고집스럽게 잇고자 했던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조용한 작은 기적을 모른 채 수많은 삶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평생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오는데 익숙해졌다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 자신을 평범한 인간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결코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수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 힘든 삶 속에서 기댈 곳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 모두 그들 사이에서 천천히 자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소중한 것들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고 제 시간에 꽃 피우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을 둘 다 이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창가에서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가볍게 만지는 순간 두 사람은 조용히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 많은 상실을 겪은 두 사람이 서로를 찾기 위해 겪은 모든 것 후에 이제 받을 자격이 있는 시작. 여러 달이 지났다. 그의 혹독한 겨울은 더 따뜻한 날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그리고 수지는 이제 바람 부는 해변에 서서 민서가 모래 위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뺨에는 다시 혈색이 돌았다.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는 모래사장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섞였다. 바로 그녀가 언젠가 그 운명의 밤에 낯선 남자에게 말했던 순진한 꿈처럼. 오후의 햇살은 하늘을 주황색과 황금색으로 물들였고 갈매기들은 마치 그 해변 한 조각에서 시간이 마침내 누군가를 쫓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아는 듯 느리고 게으른 원을 그리며 공기를 갈랐다. 권지혁은 수진 옆에 서 있었다. 더 이상 도시 전체가 두려워하던 차가운 보스가 아니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평화를 찾은 한 남자였다. 그는 서두르지도 계산하지도 한때 숨겨진 칼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용했던 어떤 방어도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저 행복한 남자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 옆 해변에 서 있는 단순한 몸짓, 그리고 두 자매가 노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때 음모와 상실로 굳어졌던 그 얼굴에 진정한 미소가 나타났다. 돈과 권력으로는 결코 살 수 없었던 종류의 미소, 그들의 이야기, 가난한 웨이트리스와 강력한 보스의 이야기, 시면으로 갈라진 것처럼 보였던 두 사람이 분화 지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 마음의 가장 단순한 선의와 정직을 통해 서로를 구원하게 해주었다. 결국 가장 강한 유대는 항상 유사성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신을 요구할 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믿기로 선택하는 용기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